안녕하십니까, 유홍준입니다. 제가 요새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죠. 연예인도 아니면서 예능 프로에 출연한 것은 오락 속에 교양을 심어서 예능 프로를 의미 있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정치를 하지도 않을 거면서 대통령 후보 찬조연설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정치란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5년간 국가를 이끌어갈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는 정치적 비전 못지않게 사람됨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어떤 사람인가? 대통령으로서 문재인 후보가 과연 믿을만한가? 그런 점에 대해 그와 가까이 지내고 함께 일도 해본 입장에서 제 나름대로 이런저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이곳에 섰습니다. 한 5년 전 이야기입니다. 참여정부가 끝나고 문재인 후보가 고향 양산 시골집에 내려와 있을 때였습니다. 저와 문 후보는 내외간에 잘 아는 사이인지라 집사람과 함께 양산집에 놀러 갔었죠. 그 집은 자그마한 단독주택이고 마당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마루에 죽은 쥐가 있는 겁니다. 요즘 아무리 농촌이라 해도 집안에 죽은 쥐가 있는 건 참 보기 드문 일입니다. 사실 좀 놀랐습니다. 이 집에 쥐가 이렇게 많은가 싶기도 하고 왜 이걸 안 치웠나 싶기도 하고 희한한 일이다 했습니다. 근데 부인 김정숙 여사가 나오더니 황급히 쥐를 치웁디다. 제가 물어봤어요. 집에 쥐가 많습니까? 쥐약이라도 놓은 겁니까? 그랬더니 김 여사 말씀이 그 집 고양이가 문 후보에게 보여주려고 매일 쥐를 잡아와서는 현관 마루 눈에 띄는 곳에 놓아둔다는 겁니다. 문 후보 집 고양이 이름이 찡찡이입니다. 그 녀석은 유기묘, 그러니까 유기견처럼 버려진 고양이예요. 찡찡이는 문 후보가 데려와서 키우고 있는데 얼마나 녀석을 사랑해줬으면 주인님에게 칭찬받으려고 열심히 쥐를 잡아오는 거였습니다. 김 여사님은 그런 찡찡이 마음을 아니까 문 후보가 집에 와서 죽은 쥐를 보고 찡찡이를 불러 칭찬을 해줄 때까지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었습니다. 부창부수, 그 지아비의 그 아내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얼마 전 문재인 후보가 동물보호단체와 간담회를 가진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대통령 후보로서 의례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압니다. 그건 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문재인 후보가 들꽃 전문가라는 사실 아십니까? 문재인 후보와 김정숙 여사는 나무 사랑이 극진하고 야생화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거의 전문가 수준입니다. 전국에 안 가본 수목원이 없을 정도고 산에 자주 다니는 것도 들에서 보기 힘든 진귀한 나무와 풀을 보기 위해서랍니다. 그 점에서는 저희 취미와도 아주 잘 맞아 사실 그 때문에 친해졌어요. 저희 집에 나무가 좀 있다고 했더니 부여에 있는 우리 집에 와서 한 바퀴 둘러보고 간 적도 있습니다. 한 번은 양산 문재인 후보 집에 아주 향기가 진한 은목서가 있다고 해서 구경하러 갔습니다. 근데 이 이쁜 나무 옆에 비루 먹은 망아지처럼 말라 비틀어진 나무가 한 그루 있었어요. 한눈에 이건 거의 회생 가능성이 없다 싶더군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 나무를 베어버리는 게 낫지 않냐 했습니다. 김정숙 여자가 화들짝 하면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분이 절대 안 된답니다. 안 된대요. 얘긴즉슨 이렇습니다. 김 여사가 나무를 베어버리자고 했더니 문 후보가 조금만 기다려보자.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하더랍니다. 그래서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데 어느 날 문 후보가 퇴근해서 왔는데 집 안으로 안 들어오고 마당에서 서성이고 있더랍니다. 그래 뭐하냐 그런가 싶어 나가봤더니 그 나무를 붙잡고 무슨 주문을 외듯이 중얼중얼 하고 있더래요. 잘 들어보니까 나무야 빨리 병 나아서 잘 커라. 그러지 않으면 우리 마누라가 너를 획 베어버린다고 한단다. 나무야 그러면 안 되지 않니? 어서 꼭 나아라. 이렇게 나무를 어루만지면서 나무에게
말을 거는 문 후보의 모습을 보고는 김 여사가 마음을 돌렸다는 겁니다. 비록 병들어 말라가고 있지만 아직 생명이 남아있는 남은이 어떻게든 살려보고 싶었던 게죠. 사랑을 나눠주고 정성을 다하면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게 문재인 후보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나서면서 내건 캐치프레이즈가 사람이 먼저다이죠. 이 말 속에는 그의 인간에 대한 애정, 자연에 대한 경의가 그대로 녹아 들어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당내 경선을 하는 과정에서 손학규 후보가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자 무릎을 치면서 경쟁자를 넘어서 정말로 훌륭한 고우라며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 그 구상을 빌려달라고 말한 것은 사람에 대한 문재인 후보의 한없는 사랑과 믿음을 잘 말해줍니다. 문재인 후보가 지독한 독서광이라는 거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저를 알게 된 것도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때문이었고 제가 쓴 책은 모두 다 읽었더군요. 그리고 음악회와 전시장에서 곧잘 우연히 마주치곤 했습니다. 한 번은 어느 건축가 강연회에 갔는데 거기서도 만났습니다. 거기서 문재인 후보의 집안은 딴따라끼가 아주 농후합니다. 부인은 음대에서 성악을 전공했죠. 아들은 작년도 광주 비엔날레 출품 작가였답니다. 문화에 대하여 그는 좀처럼 자신의 입으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내가 아는 한 문재인 후보는 진정한 문화인입니다. 한 번은 건축가 승효상 씨, 화가 이목상 씨, 그리고 문재인 후보와 우리 문화의 미래에 대해 국제화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 자리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었음에도 문화에 대해서 알 것은 다 알고 즐길 것 다 즐기고 있으면서 문재인 후보는 문화 정책에 관해서만은 겸손한 자세로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고 아주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게 진짜 문화를 사랑하는 정치인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죠. 섣불리 아는 체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전문가의 말에 성실하게 귀를 기울이는 자세 말입니다. 문재인 후보 주변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도 바로 이처럼 남의 말을 진실되게 성실히 잘 들어주는 그의 자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남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70여 년 전에 이런 안목을 갖고 있는 지도자가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이 놀랍고 고마운 일입니다. 하지만 아직껏 우리는 문화 강국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는 문화란 일종의 사치점으로 생각하고 먹고 사는 것, 돈 많이 버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서 곧바로 찾아온 것이 문화의 문제였습니다. 행복지수라는 것이 배부르고 등 따스운 것이 전부는 아니었음을 알게 된 것이죠. 문화는 인간 본성에 대한 고민과 자세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나라가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문화예술이 기여한 바가 얼마나 컸습니까? 문화는 한 시대를 풍요롭게 끌고 가는 강력한 영양제이고 비타민이고 그 자체가 추진력을 갖고 있는 사회적 힘이기도 합니다. 그 문화예술의 힘을 믿고 피나는 장인적 수련과 연찬 속에서 우리의 현대 문화를 창조해 나간 결과 지금 우리나라의 문화는 국제적으로 엄청난 성과를 획득하였습니다. 한류가 흘러서 멀리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동남아, 유럽을 거쳐 미국까지 흘러갔습니다. K-팝의 세계가 열광하며 파리 루블 박물관 앞에서 유럽의 젊은이들이 K-팝을 보게 해달라고 데모하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미국 대통령 선거에 싸이가 말춤이 추는 것을 모방해서 나오더니
그 인기가 급기야 기네스북에 오르는 것을 보면 대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는 서서히 문화 수입국에서 문화 공급국으로 자리를 바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두가 민이 이룩한 것이지 관이 주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수많은 문화예술인들의 피눈물 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한류가 흘러가면 갈수록 우리의 수출 상품은 더욱 힘을 얻고 있으니 문화가 더 이상 사치라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정부는 이제 문화정책에서 대전환을 이룰 때가 되었습니다. 문화를 단순히 산업으로만 여겨서도 안 됩니다. 문화를 숫자로 실적으로 가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새로이 맞이할 정부는 이렇게 성장한 우리 문화를 더욱 공고히 다지고 발전시키고 지원해야 합니다. 문화가 무엇인지, 문화 강국이란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 것인지 그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우리의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문재인 후보가 그 점에서 누구보다 앞서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04년 10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가을 하늘은 유난히 높고 맑았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저에게 일요일 날 산림청장하고 북악산을 등반하자고 하셨습니다. 당시 북악산은 일반 시민들은 전혀 오를 수 없는 폐쇄 지역이었습니다. 1968년 1.21 사태 아시죠? 북한 게릴라 부대가 청와대를 목표로 침투해온 사건 말입니다. 북악산은 이때부터 일반 시민의 출입이 완전히 폐쇄됐습니다. 북악산 정상에 올라서자 노 대통령께서 관악산까지 드넓게 펼쳐지는 풍광을 보면서 제게 북악산을 더 이상 대통령이 독차지하지 말고 이제는 국민에게 돌려주라는 비판적인 글을 신문에 기고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개방을 우회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서울 성곽 실태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경호실에서 놀라서 연락이 왔습니다. 경호실장 하는 말이 대통령께서 그때 신문에 글을 기고하라고 하셨지 언제 개방하라고 하셨냐고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국정상황실장께 대통령의 진의가 원고 기고냐 개방이냐 직접 알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온 답이 원고 쓰라고 하셨다는데요. 이런 낭패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때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던 문재인 후보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경호실은 청와대 경호를 이유로 북악산 개방에 반대하고 있고 국방부, 산림청, 서울시 등은 정부 내 각 부처의 북악산 개방은 모두 자기 일이 아니라고 손을 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장은 그저 원고나 쓰라고 하니 이거 이대로 가야겠습니까? 했습니다. 철망친 사람은 있는데 이것을 거둬들이는 사람은 없는 것이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묵묵히 제 이야기를 다 듣고는 함께 추진해 봅시다. 그러더군요. 그리고는 경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반대가 있으면 무조건 힘으로 그 반대를 누르는 것이 아니었죠. 반대하는 쪽의 의견과 절충안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절충안을 냈습니다. 북악산 전체 개방하는 것 말고 서울 성곽을 개방하면 그것이 곧 북악산 개방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하는 거였습니다. 그 뒤 문재인 후보는 민정수석실이 주관이 돼서 관계기관 협의를 시작했는데 국방부, 산림청, 심지어 한나라당이었던 서울시장과도 협의해서 북악산 개방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 일이 마무리된 뒤에 제가 물었습니다. 북악산 개방에 왜 그리 적극적이었습니까? 했더니 우리 문화유산을 함께 보고 함께 느껴야지 그 가치가 더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조들이 국민 모두에게 남긴 유산인데 이렇게 막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재청장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제가 할 말을 먼저 하는 신념과 안목이 그렇게 뚜렷했습니다. 사실 그때 이것 말고도 민정수석의 업무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는 모든 일을 아주 단호하게 주저없이 일을 추진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까 얼마나 과로를 했는지 문정수석 시절에
문재인 후보는 이를 10개나 뽑았다고 하더군요. 그 과정에서 저는 문재인 후보의 책임감, 성실함, 업무 추진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 뒤 저는 문재인 후보의 인간됨과 능력을 신뢰하게 되어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면은 정말 그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재인이 그렇군요 하면 위로가 되었습니다. 문재인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